최근 페루에서 한국산 기갑 200여 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소식으로 중남미 시장에 굉장한 파란이 일어났습니다. 괴물 전차라는 별명을 얻은 한국 기갑은 놀라운 속도로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페루 리마의 한복판, 육군본부 앞에 성조기와 태극기, 페루 국기가 함께 걸렸던 날은 중남미 방산 지형이 바뀌는 순간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페루가 자국 육군의 날을 맞아 한국 대표단을 공식 초청하고 현대로템 페루 육군 구경 병기탄 약창 FAME가 나란히 서서 K2 전차와 K808 차륜형 장갑차 도입을 위한 총괄합의서에 서명한 겁니다. 이 한 장의 서류로 K2 전차는 폴란드에 이은 두 번째 해외 고객을 확보했고 동시에 중남미 대륙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물량은 K2 전차 54대와 K808 차륜형 장갑차 141대를 합친 총 195대입니다. 한국 정부와 페루 정부가 함께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 물량은 내년까지 이행 계약을 마무리하고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상 장비만 놓고 보면 중남미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국내외 매체는 계약 총액이 약 17억에서 19억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2조 6천억에서 2조 7천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단일 사업으로는 K방산의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페루가 이렇게까지 과감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군 현대화라는 절박한 과제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페루 육군의 주력 전차는 1970년대부터 굴리던 소련제 T-55였고 상당수는 이미 수명 연장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노후 BMP-1 계열 장갑차까지 함께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서 페루는 새 주력 전차 후보로 여러 국가의 전차를 검토한 끝에 2024년 K2 블랙팬서를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택했고 이어서 차륜형 장갑차 분야에서도 터키산 PARS 8x8 등 경쟁 모델을 제치고 한국산 K808 화이트 타이거를 채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페루는 일회성 구매가 아니라 단계적 협력 구조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2024년에는 K808 30대, 약 6천만 달러 규모의 1차 계약이 체결되면서 K808이 중남미에 처음 수출됐고 이후 SITDEF 2025 방산 전시회에서 현대로템이 실물 K2 전차와 페루형 K808 장갑차를 전면에 내세우며 현지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집중 홍보에 나섰습니다. 페루 장교단이 직접 K2의 험지 기동 시연 영상과 사격 데이터를 검토한 뒤 안데스 산악 지형과 아마존 열대우림이 공존하는 페루 특유의 환경에 K2의 유기압 평가 장치와 강력한 파워팩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합의가 단순히 195대를 사가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현대로템은 페루 국영 방산기업 FAME와 함께 K2와 K808을 조립 생산할 산업단지를 현지에 조성하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공개된 구상에 따르면 초기 약 2억 7천만 달러를 투입해 조립 공장을 세우고 향후 15년에 걸쳐 페루군 수요와 중남미 주변국 수요까지 염두에 둔 장기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차체 조립, 일부 부품 생산, 후속 군수 정비까지 단계적으로 넘겨주면서 페루를 K방산의 중남미 허브로 키우겠다는 계획인 셈입니다. 총괄합의서에는 이런 산업협력 요소가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박혀 있습니다. 품목과 물량, 예산뿐 아니라 현지 조립 비중, 교육훈련 프로그램, 예비부품 공급과 성능 개량 계획까지 큰 틀의 방향이 정리됐고 앞으로 이행계약에서 세부 스펙과 납기, 기술 이전 수준이 단계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국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현지 생산 교육 군수 패키지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최종 사업 규모가 최대 3조 원 안팎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성사 배경에는 외교 안보 라인이 함께 움직인 이른바 원팀 지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들을 상대로 정상외교와 민간 방산 포럼을 연계해 K방산 기술력을 집중적으로 알렸고 그 연장선에서 체결된 지난해 지상장비 협력 총괄 협약이 이번 합의의 전 단계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페루 육군의 날 행사와 서명식에는 페루 대통령이 직접 주관자로 나섰고 한국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이 정부 대표로 참석해 수출 조건 조율과 협상 과정 전반을 챙기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페루가 결국 한국산 K2 전차와 K808 장갑차로 방향을 틀게 된 과정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동시에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의 연속이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 가운데서도 페루는 지형적 제약이 극단적으로 심한 편입니다. 해발 4,000m를 넘나드는 안데스 산악지대와 사막, 정글이 한 나라 안에 공존하는 곳이니 장비 하나를 들여와도 새 환경을 모두 견딜 수 있어야 실전 운용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동안 페루가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장비를 찾지 못하면서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왔다는 점이죠. 특히 중국산 장비에서 겪은 실패는 페루 내부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장갑차 사업에서 가격이 매력적이라는 이유로 중국산을 시험대에 올렸지만 사막과 고산지대를 넘지 못하고 기동 중 엔진이 과열되며 연속으로 멈춰서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방탄 수준도 기대 이하라 페루군 평가단이 위협 지역에서는 도저히 쓸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현지 보도도 있었죠.
더 뼈아픈 사례는 MBT-2000 전차 시험평가에서 터졌습니다. 고온 환경에서 중국산 엔진이 버티지 못해 결국 우크라이나 엔진으로 갈아 끼웠는데 우크라이나가 수출 승인을 내준 적이 없다며 공급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사업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페루 입장에서는 값이 싸도 믿을 수 없는 장비는 오히려 더 큰 손해라는 교훈을 떠안은 셈입니다. 이런 경험 때문인지 최근 진행된 차세대 전차 장갑차 평가에서는 이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시험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직접 고산지 험로를 주행시키고 열대우림에서 냉각 성능을 확인하고 사막에서 포사격 안정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후보들을 압축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산 K2와 K808이 예상보다 압도적인 평가를 얻었다고 합니다. 특히 페루가 가장 까다롭게 본 부분이 고도 변화에 따른 출력 유지, 급경사 환경에서의 사격 시 흔들림 제어였는데 K2의 유기압 평가 장치가 보여준 자세 제어 능력과 K808의 장거리 지속운용 성능은 평가단 내부에서 이 정도면 사실상 정답이라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였다는 현지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페루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단순히 새 장비가 들어온다는 수준을 넘어서 한국산이라는 점 자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지 SNS에는 전차와 장갑차가 행진하는 이미지가 올라오며 이제는 제대로 된 현대화가 시작된다는 기대 섞인 말이 눈에 띄고 일부 게시물에는 중국산 무기 대신 한국산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안도감마저 담겨 있습니다. 최근 중국 기업들이 페루에서 광산 항만 개발을 확대하면서 환경 문제와 고용 문제로 비판을 받았던 분위기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은 무기 도입국과 공동 생산 시설을 만들고 기술 인력까지 양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바람에 페루 언론이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장기 파트너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페루가 이번에 내린 선택을 아무리 뒤집어봐도 결론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한국의 K2 전차는 단순히 좋은 장비가 아니라 페루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갈망해왔던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지상전 플랫폼이었습니다. 페루가 극단적인 시험 기준을 들이민 건 단순한 까다로움이 아니라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살인적인 시험대를 가장 침착하게 통과하며 평가단을 낚아챈 전차가 바로 K2였습니다. 이 정도면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연에 가까운 흐름이었습니다. 안데스 고산지대에서 K2가 보여준 성능은 페루 관계자들이 실제로 가능한가라고 되묻게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보통 3,000m 이상 고도에서는 엔진 출력이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게 상식인데 K2는 공기밀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정하며 평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가속을 유지했습니다. 평가 장치가 차체를 좌우 전후로 즉시 보정해주니 능선에서 기체가 뒤뚱거리기는커녕 수평을 유지한 채 포를 안정적으로 조준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평가단 내부에서 웅성거림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지형에서 쓴다고? 라는 탄성에 가까운 반응이었다고 하죠. 사막 지형에서는 K2의 진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낮 40도, 밤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극단적인 온도차 속에서도 K2 냉각 시스템은 주행 내내 안정적인 열 관리 능력을 유지했습니다. 중국산 장비가 이 지점에서 연달아 멈춰 섰던 걸 생각하면 페루군이 그 차이를 얼마나 예민하게 느꼈을지 충분히 짐작됩니다. 전차는 전투력도 중요하지만 일단 굴러가야 의미가 있는데 K2는 그 기본을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너무나 안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포탑 제어 능력까지 합쳐지면 이야기는 더 이상 비교 대상조차 없어집니다. 페루군이 그토록 강조한 급경사 사격에서 K2는 포신 흔들림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자동 표적 추적과 고급 사격 통제 장치가 조합되면서 한계 지형에서도 정확도가 유지되는 장면이 포착되자 평가단 내부에서 이건 4.5세대급 전차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K2의 진짜 힘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차의 기능은 현장에서 증명되지만 신뢰성은 시간이 증명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한국이 보여준 실적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폴란드입니다. 유럽 방산이 공급난으로 사실상 멈춰 섰던 시기에 한국은 계약 후 불과 몇 달 만에 K2 초도 물량을 실제로 폴란드 영토에 내려보냈습니다. 유럽 언론이 한국만이 가능한 속도라고 평가할 정도로 전례 없는 납기였습니다. 페루가 바로 이 기록을 눈여겨본 것이죠. 장비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제때 오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페루 입장에서 전력 공백은 국가안보의 치명적 약점이기 때문에 계약하면 실제로 온다는 한국의 이행 능력은 다른 어떤 무기보다 압도적인 신뢰 포인트였습니다. 정비 신뢰성 또한 페루군이 매우 높게 본 항목입니다. K2는 핵심 부품과 소모품의 공급망이 안정적일 뿐 아니라 고장 대응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페루 현지의 정비 조립 시설을 공동 구축하고 페루 인력에게 기술을 직접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장비 구매에서 전력 체계 구축으로 의미가 확장됐습니다. 페루 입장에서는 단순 전차가 아니라 미래 20-30년을 지탱할 독자 유지 능력까지 함께 얻는 셈이죠. 이 모든 요소가 겹쳐지니 페루가 내린 결론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K2는 종이 스펙으로 강한 전차가 아니라 실전과 운용, 공급망과 장기 신뢰성까지 모두 증명된 말 그대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넘어선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페루 국방부가 이번 계약은 단순 구매가 아닌
우리 지상군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한국산 기갑 전력의 놀라움은 K2뿐만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12월 8일 영상입니다. 뜨겁게 달궈진 이집트 사막 한가운데에서 K9 자주포의 첫 포성이 힘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막 지형 전체를 흔들며 퍼져나간 이 한 발은 단순한 시험 사격을 넘어 이집트군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신형 포병 전력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지 지휘부는 사격 직후부터 예상치를 뛰어넘는 성능이라고 평가했고, 이집트 언론들도 자국 포병 체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K9 자주포 도입에 의미를 두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집트가 직면한 안보 환경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시나이 반도에서는 여전히 무장 세력 잔존 조직이 도로 전초기지를 기습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최근 이집트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에서도 국경 인근 지대에서 소규모 충돌이 매달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여기에 리비아 국경에서는 민병대와 무장 조직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장기 감시 억제 작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동쪽 에티오피아와의 나일강 수자원 갈등은 외교적으로 진정 국면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실전 상황에서 즉각 대응 가능한 포병 전력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시나이 반도는 기동전과 장기간 작전이 동시에 요구되는 특수한 지역인데, 이집트군은 기존 견인포 중심 체계로는 기습 상황이나 광역 작전에서 충분한 화력을 신속히 투사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반복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사막 특유의 극단적 기온차, 모래바람으로 인한 장비 고장, 험지 지형에서의 제한된 기동성 등 기존 장비의 약점도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이집트가 포병 체계의 전면 교체라는 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바로 이런 현실적인 압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집트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이 한국의 K9 자주포였습니다. 이집트군 내부 보고서에서 K9은 사막 장기 운용 환경에 실제로 적합한 극소수의 플랫폼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특히 기동력 내구성, 사격 안정성을 기준으로 한 시험 결과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관심이 본격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외신에서도 이를 집중 조명했는데, 영국 제인스와 아랍권 주요 매체들은 공통적으로 이집트가 원하는 조건을 기술적 운용적 측면에서 동시에 충족한 장비는 K9이 유일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K9이 단순히 도입하는 장비가 아니라 이집트가 장기적으로 구축하려는 신규 포병 교리의 중심축이라는 점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중 위협에 대응하려면 광역 기동전에서 살아남을 장비와 신속한 타격 능력이 필수이고, 이집트군은 이 부분에서 K9을 전략적 해답으로 판단했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사막은 오래전부터 무기들의 무덤으로 불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보이는 장비들은 강력해 보이지만 실제 운용 단계에서는 사막 환경의 잔혹함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사막 기온은 여름철 50도를 넘어 55도까지 치솟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몰아치는 모래폭풍은 엔진과 전자장비를 파고들어 어떤 장비든 고장을 유발했습니다. 이집트, 사우디, 알제리, 모로코 등 사막 국가들의 군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환경이 장비를 삼켜버린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집트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미국산 자주포를 포함한 여러 장비를 시나이 반도에 투입했지만 고열 구간에서는 평균 낙오율이 30%를 넘어서는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특히 사격지휘 차량은 모래 유입으로 주요 장비가 자주 멈춰서는 바람에 작전 중인 병력이 즉석에서 장비를 분해해 정비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부품 교체 주기는 당초 계획보다 두세 배 일찍 찾아왔고, 보급 병력은 모래바람 속에서 사실상 이동식 공장처럼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집트군 내부에서는 사막이 아니라 장비와 싸우고 있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이집트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시도합니다. 기존 장비의 개량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막 전용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파트너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은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이미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 혹독한 기후 국가에서 K9이 검증된 상태였고, 한국 방산업체들이 실제로 각 국가 상황에 맞춘 파생형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결국 이집트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사막 주요 작전 환경을 그대로 반영한 맞춤형 K9을 요청했고, 여기에 투입된 연구 인력만 300명에 달했다고 현지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모델이 바로 K9A1 이지와이입니다. 이집트 국방부가 이덱스 2025 행사 첫날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집트 국기를 단 K9A1 이지와이 육문이 모래 언덕을 가르며 기동한 뒤 고온의 사막 한가운데에서 포탄을 연속 발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사막 환경을 뚫은 첫 완전체 운용이라고 강조했으며, 이집트를 찾은 한국 방위사업청 관계자에게도 전력적 의미를 거듭 설명했습니다. K9A1 이지와이가 특히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이집트군이 그동안 겪어왔던 문제들을 정면 돌파 방식으로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부분은 엔진 냉각 시스템입니다. 고열 환경에서 기존 장비들이 줄줄이 셧다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9A1 이지와이는 냉각 용량을 크게 확대한 특수 냉각 패키지가 적용됐습니다. 실제 시험 평가는 영상으로도 일부 공개됐는데,
사막 기온이 치솟는 환경에서도 정상 출력을 유지한 채 장시간 사격을 수행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이중 흡기 필터 구조입니다. 모래 입자를 차단하기 위해 필터를 두 단계로 구성하면서 모래 폭풍이 1시간 이상 이어지는 환경에서도 엔진 내부 오염 없이 운용 가능한 수준을 확보했습니다. 이집트군 정비 장교들은 모래 폭풍 뒤에도 내부가 깨끗하게 유지되는 장비는 처음이라며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험지 돌파 능력도 대폭 향상됐습니다. 능동 서스펜션을 적용해 모래 언덕이나 연약지 반에서도 차체가 가라앉지 않고 안정적으로 기동하도록 설계됐고, 이는 시나이 반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독립 기동 작전에서 생존성을 크게 높이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화 기술 역시 이집트군의 대응 속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요소로 주목받았습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으로 탄약수가 직접 포탄을 들고 뛰는 위험한 과정이 사라졌고, 비접촉식 포탄 이송 시스템은 외부 노출을 최소화해 비정규군 공격에 대한 위험을 대폭 줄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K-10 탄약운 반장갑차와 연동되며 필요한 탄을 자동으로 전달받아 연속 사격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이집트군이 가장 높게 평가한 부분은 사격 지휘 표적 데이터의 실시간 통합 능력입니다. K9A1 EGY는 대포병 레이더, 감시 드론, K11 사격 통제 차량 등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일괄 처리해 최대 10문의 K9에게 동시에 임무를 배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거리와 파괴력이 강하다는 차원을 넘어 이집트군 포병 체계가 네트워크화된 지능형 전력으로 전환되는 첫 단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이 K9A1 EGY를 단순히 도입하는데 그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덱스 행사에서 모하메드 살라 엘딘 모스타파 군수생산부 장관은 한국 측과 만나 K9 생산 라인 구축은 이집트 방산 제조 능력 상승의 분기점이라고 밝히며 현지에서의 본격적인 생산 협력까지 언급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사오는 것만으로는 장기 안보 환경을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이 확고했고, 결국 이집트는 자신들의 핵심 방산 기지인 팩토리 200을 K9 전용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최근 군수생산부 장관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팩토리 200에서 K9 생산시설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히자 이집트 내부뿐 아니라 국제 방산 시장에서도 상당한 관심이 쏠렸습니다. 팩토리 200은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닙니다. 미국과 공동으로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양산했던 이집트 최대 규모의 군수 생산기지로 전차 차체 제작부터 포탑 조립, 품질 검증 라인까지 갖춘 중동 지역 최상위급 공장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런 공장이 K9 전담 생산 시설로 탈바꿈했다는 사실은 이집트가 이 사업을 단발성 도입으로 끝낼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실제로 생산 라인 구축까지 걸린 기간은 2022년 K9 패키지 계약 체결 이후 겨우 3년 반. 보통 대형 방산 품목의 현지 생산 체계가 안정화되기까지 최소 5에서 7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집트의 추진 속도는 이례적일 정도로 빠릅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 지원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현지 공장의 설비 배치, 교육 과정, 품질 관리 체계를 한국 기준으로 그대로 이식하면서 초기부터 생산 효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집트가 단순한 부분 조립에서 멈출 생각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집트 군수생산부는 초기 단계에서 차체 포탑 조립으로 시작하되, 2단계에서는 구동계 유압계 등 주요 구성품의 현지 제작 비중을 높이고, 최종 단계에서는 K9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155mm 52 구경장 장포신을 직접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포신 생산은 전 세계에서도 소수 국가만 가능한 고난도 공정으로 이집트가 기술 자주 독립에 얼마나 강한 욕구를 갖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실제 현지화율 목표도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단계가 모두 완성될 경우 부품 국산화율 67%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이집트 정부의 공식 목표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장 놀라운 부분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파워팩 현지 양산 계획입니다. 원래 1차 계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영역이지만 올해 초 이집트가 1500마력급 자주포 엔진 시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면서 한국 엔진을 이집트에서 양산하는 시나리오가 급부상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제시한 현지화 로드맵은 국제 방산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이 완제품 판매 혹은 제한적 기술 이전을 고수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생산 기반 전체를 현지에 이식하는 방식을 보여주며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집니다. 실제로 이집트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접근이야말로 중동형 방산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기술 산업 인력 육성을 한 번에 묶은 이 구조가 장기적으로 이집트 전력 증강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9A1 EGY의 현지 생산이 본궤도에 오르자 이집트 내부에서는 한국산 무기 체계 전반으로 관심이 빠르게 확장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군 내부 보고서에서 한국의 무기 체계가 사막에서 드물게 신뢰성을 입증한 사례로 기록되면서 다른 기동 타격 플랫폼도 자연스럽게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집트 국방부 관계자들은 다연장 로켓 천무, 휴대식 지대공 미사일 점검, 그리고 경공격기 훈련기로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FA-50에 대해 추가 검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천무와 FA-50은 이집트가 당면한 안보 수요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큽니다.
시나이 반도와 리비아 국경에서 넓은 지역을 신속하게 제압해야 하는 이집트군에는 천무의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고, 노후화된 미그 계열을 대체해야 하는 공군으로서는 FA-50이 가장 현실적이며 운영 비용이 저렴한 기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한국 국산 대공무기 체계가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신뢰도를 빠르게 쌓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K9이 열어준 이 전략적 협력의 문은 조만간 훨씬 큰 규모의 방산 파트너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